자, 올해 모두들 합격하셔가지고 내일 떡 들고 오세요. 떡 들고. 저기 아까 전 떡 들고. 이렇게. 식혜도 넣어갖고 이렇게 하세요. 자, 오늘 입지론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자, 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6페이지 농업 입지론. 자, 이 농업 입지론에서는요, 튀넨의 고립국 모형,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튀넨의 고립국 모형. 1826년도에 이 고립국 모형을 통해서, 이 고립국 모형은요, 어떤 나라가 딱 있는데, 이거 섬처럼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기 섬처럼 딱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이 딱 있는데, 안쪽에, 중앙 쪽에 도시가 딱 있고, 외곽 쪽은 전부 다 농지인데, 여기 있는 농지들은 전부 다 요 도시에만 대답하려야 됩니다. 물건을. 밀농사 같은 거 지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또 다른 도시가 또 있다. 그럴 경우는 얘는 여기다 갖다 파는 게 수송비가 절감되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자, 여기다만 내다 팔아야 됩니다. 이걸 고립국 모형 이렇게 하는데, 이 고립국 모형을 통해서 두 가지 이론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는요, 입지교차지대설이다 해갖고 전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 땅은 왜 임대료가 비싸고 이 땅은 싸냐 그런 얘기죠. 이거는 수송비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했던 거고, 두 번째는요, 농업 입지론까지도 발표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농업이 입지하고 여기는 어떤 농업이 입지하고 이런 것도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맨 먼저 입찰지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입찰지대다. 자, 입찰지대라는 것은요, 지대는 고려하지 않은 순이익이 있다면 그 정도만큼은 최대한 입찰에 붙었을 때 최대한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도시가 딱 있고 여기 근처에 이렇게 농지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A 농지, B 농지, 뭐 C 농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자, 이때 이 주대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요만큼 남았으면, 지대는 고려하지 않은 순이익이 있다면 입찰에 붙었을 때 그 정도는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땅이든 이렇게 볼게요. 순이익을 계산하려면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 뺀 거를 순이익이라는데, 먼저 밀농사를 가정해 볼게요. 밀농사에서 내다 팔으면 매출액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 빼야 되겠죠. 그리고 갖다 날르려면 뭘 빼야 돼요? 수송비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주한테 이제 지대도 내야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 안 뺐습니다. 요거는 안 뺐어요. 자, 그리고 요만큼 남았네요. 그리고 요 생산비에는 우리 경제학에서는 정상적인 이윤도 다 포함시킵니다. 먹고 살 만큼 이윤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만큼 남았어, 안 남았어요? 남았죠? 지대는 아직 안 뺐죠? 어쨌거나 먹고 살 만큼 비용은 뺐으니까 요 정도 남았어, 안 남았어요? 남았으니까 지주가 돈 달라면 요 정도는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입찰지대다 해줍니다. 되셨죠? A. 아직 지대는 안 뺐죠? 그리고 여기는 정상적인 이윤도 포함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정도 남았어, 안 남았어요? 남았죠? 요 정도를 돈 달라면 최대한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항상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자가 입지하기 때문에 요만큼을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자가 결국 입지하게 되는 겁니다. 요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땅이든 뭐 셋 다 비옥도는 똑같다고 가정해 보자. 비옥도가 똑같다면 매출액은 생산량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매출액은 같아요, 달라요? 같겠죠? 그리고 어떤 땅이든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은 똑같다고 치자. 똑같은데, 자, A라는 농지 같은 경우는 자, 이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여기는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적게 들죠? 그러니까 수송비가 얼마 안 되니까 어디 갔어요? 예, 이 순수익은 무지하게 커질 겁니다. 그러면 지주가 돈 달라면 줄 돈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겠죠? 그리고 자, C라는 농지는요,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많이 드니까 순이익은 얼마 돼야 한대요? 얼마 안 되니까 지주가 돈 달라면 줄 돈이 얼마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결국은 수송비의 차이에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지대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요, 비옥도는 그다지 중요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결국은요, 수송비의 차이 때문에 지대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갈수록 수송비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많이 들죠? 수송비는 많이 드니까
그에 상응하는 만큼 지대는 점점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입지 교차 지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입지 교차 지대설. 그 다음에 이 사람 농업 입지론까지도 발표했는데 어제거나 이렇게 볼게요. 농업 입지론까지도 발표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1제곱킬로미터가 딱 있는데 다시 해볼게요. 여기가 1제곱킬로미터라는 이 땅이 있는데 채소라든가 과일농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채소라든가 과일농 이런 것들은요. 자, 이렇게 1제곱킬로미터에다가 빼곡히 채워서 농사 짓는 거죠. 우리 농사질 때 채소, 과일 같은 거는 빼곡히 채워서 농사 짓잖아요.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빼곡히 채워서 농사 짓는 바람에 많은 양을 트럭 여러 대로 자주 날려야 됩니다. 트럭 여러 대로 어떻게 날린다고요? 자주 날려야 되는데 우리 버터라든가 치즈, 이런 것들을 낙농업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농업의 일종이니까. 자, 이런 것들은요, 이 광활한 토지에서 낙농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당 어쨌거나 적은 양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얘는요, 자, 짐승의 젖을 발효시켜서 응고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름에 한 번 정도 어쩌다 한번 날른다고 치자. 보름에 한 번 정도 어쩌다가 날른다고 치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림을 통해서 알아본다면 이렇게 해볼게요. 야, 여기는 A농지, B농지, C농지입니다. A, B, C가 있는데 자, 요거는 A농지에서 여기 채소나 과일농 하게 되면 순이익이 요 정도 된다고 치자. 요 정도. 요게 이제 뭐가 된다고요?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정도는 순수익에도 상관없습니다. 요 정도는 지주가 돈 달라면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이제 입찰지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입찰지대다. 이게 결국은 지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정도를 줄 수 있는 자가 이제 입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A에서 하다가 B에서 하게 되면 수송비가 더 들어, 덜 들어요? 여기서 하게 되면 수송비가 더 들죠? 근데 팍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얘는 많은 양을 자주 날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와 여기서 할 때는 수송비가 크게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송비가 크게 팍 더 들어가니까 자, 순이익은요 확 줄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B에서 하게 되면 순이익이 팍 줄어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 게 이제 채소라든가 과일농의 입찰지대 곡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버터나 치즈농 알아볼게요. 약간 좀 까다롭습니다. 자, 버터 치즈 같은 경우는요 광활한 토지에서 낙농업하는 거기 때문에 1제곱킬로미터당 순이익은 낮게 출발합니다. 낮게. 그러니까 이 B농지에서 낙농업하게 되면 순이익이 요 정도 된다고 치자. 요 정도. 근데 B에서 하다가 C에서 하게 되면 수송비가 더 들어요, 덜 들어요? 여기서 하게 되면 수송비가 더 들어요, 덜 들어요? 더 들긴 하는데 조금 더 든다는 얘기죠. 왜냐면 얘는 적은 양을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되는 거죠. 보름에 한 번 정도 날르면 되니까 조금 더 들어간다는 얘기다. 그래서 B에서 하다가 C에서 하게 되면요, 수송비가 어디 갔어요? 조금 더 들어가는 바람에 순이익도요, 조금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B에서 하다 C에서 하면 순이익이 여기로 조금 하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 거를요, 버터라든가 치즈농의 이 한계지대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한계지대 곡선. 그래서, 자,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워도 되죠? 네. 자, 요거를,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 게 요겁니다. 요걸 딱 그리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급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는 그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럼 드디어 이제 지주가 이제 농부들을 불렀습니다. 야, 농부들, 내가 요 농지를 빌려주려고 하는데, 너 채소나 과일농 너 한 달에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 주겠다는 얘기죠. 임대료를. 근데 버터나 치즈농 너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요만큼만 주겠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빌려줘요? 채소나 과일농에 빌려줍니다. 가장 많은 돈을 주겠다는 사람한테 빌려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 누가 입주한다고요? 채소라든가 과일농이 입주하게 됩니다. 네, 요 농지 보겠습니다. 요 농지.
너 채소농 너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요만큼만 주겠답니다. 근데 버터나 치즈농은 이만큼 주겠다니까 누가 입주해요? 버터라든가 치즈농. 요 농지 볼게요. 요거 그 버터농 너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요만큼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채소농한테 빌려주려고 했더니 얘는 이거 빌렸다가는 손해 봐야 안 봐요? 이게 이쪽은 이익이고 이쪽은요. 자, 이 수송비 하도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손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손해 나면 빌리려고 안 빌려고요? 안 빌려고 하니까 결국은요 버터라든가 치즈농이 입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이 안쪽은 채소나 과일농, 바깥쪽은 버터나 치즈농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채소나 과일농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집양농업 이렇게 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버터나 치즈 같은 거를요 조방농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채소나 과일 같은 거를 무슨 농업이라고요? 집양농업. 바깥쪽은요 무슨 농업이라고요? 조방농업. 아주 면밀하지 못하게 엉성하게 짓는 농업 있죠. 그런 걸요 조방농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문제가 먼저 있나요? 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알론소라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거 쉬워야 되죠? 알론소라는 사람은 요 이론을 그러니까 우리 튀네는요 여기에는 뭐 채소나 과일이 들어가고 여기는요 버터나 치즈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게 다 적어놨는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안쪽 같은 거 뭐가 입주한다고요? 집양농업. 바깥쪽은요 조방농업. 요렇게 마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근데 요거를요 알론소라는 사람은 요 이론을 도시토지에 한번 응용을 해본 겁니다. 도시. 자, 볼게요. 여기가 도시가 딱 있는데 여기가 이제 중심 업무지구입니다. 중심 상업지구.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우리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그만 땅에다가 이제 층수를 높여서 이용할 거 아닙니까? 단위 면적당 순이익은 높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물건을 구입하고 내다 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루 종일 틀어고 내다 팔고 구입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심 근처에 있을 때하고 좀 떨어져 있을 때는 수송비 차이가 커요, 작아요? 무지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채소라든가 과일처럼 이게 상당히 급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거는 상업용 부동산의 이 한계지대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잘 보면 외곽 쪽에다가 넓은 땅에다 1, 2층 지어서 공장 지어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곱킬로미터당 순이익은 낮게 출발합니다. 근데 얘는 자, 보름에 한 번 정도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된다고 치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는 자, 이 수송비 차이가 커요, 작아요? 얼마 안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버터나 치즈처럼 나가나 들어와 별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건 누구냐면 공업용 부동산의 한계지대 곡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요 아침 저녁으로 교통비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얘보다는 덜 들어가지만 얘보다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는데 요걸 뭐라고요? 주거용 부동산의 한계지대 곡선해집니다. 자, 드디어 지주가 이제 입찰에 붙인 겁니다. 요 땅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 땅을 누가 돈을 많이 줄래 했더니 얘는 누가 많이 주겠다고요? 상업용이 가장 많이 주겠다 나오네요. 그럼 이게 누가 입주한다고요? 상업용 부동산이 입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은 누가 많이 줄래 했더니 주택이 가장 많이 주겠답니다. 그럼 누가 입주한다고요? 주거용이 입주하게 되고, 여기는 뭐가 입주해요? 공업용 입주합니다. 그죠? 그래서 알론소라는 사람은 요거를 이렇게 연결한 거, 외곽 쪽을 쭉 연결한 걸요, 입찰지대 곡선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입찰지대 곡선이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88페이지 볼게요. 88페이지. 88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튀네는요, 위치지대설 혹은요, 입지교차지대설에 따르면 수송비 차이에 기초한 지대에 의해서 농업적 토지용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안쪽은 뭐가 입지해요? 집양농업. 이런 식으로. 2번 볼게요. 자, 지금 88페이지에 있는 서술형 지문입니다. 2번 볼게요. 튀네는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하여 이곳의 작물재배 활동은요, 생산비와 수송비 이런 걸 반영해서 공간적으로 분화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전체적 내용을 얘기한 거고. 3번 볼게요. 고립국 모형에 따르면 토지용은 최고의
지대의 집을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할당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많이 주겠다고요? 채소라든가 과일,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업체가 입주하게 됩니다. 4번 볼게요. 튀넨의 고립공호령에 따르면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지방농업이 입주하고 교외로 나갈수록 뭐가 입주해요? 조방농업이 입주한다. 자, 5번 볼게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은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켰다. 이 사람은요, 튀넨의 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켰다. 말이 좋아서 확정 발전이지 그냥 갖다 베꼈다 생각하시면 돼요. 베꼈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 볼게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으로 직주분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안쪽은 뭐 상가니까 직장이 있고 바깥쪽은 뭐가 있어요? 주택이 있으니까 이런 걸요 직주분리 현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7번 볼게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따르면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 이윤과 투입된 생산지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인데 입찰에 붙였을 때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죠. 이걸 뭐라고요? 입찰지대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이만큼 최대한 주겠다는 얘기죠. 최대 지불 용의가 있는 가격이다.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자, 그 8번 볼게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요,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의 지대 곡선들을 쭉 연결한 거죠. 이걸 쭉 외곽 쪽을 연결한 거를요, 입찰지대 곡선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입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따르면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 지점, 이거를요, 도시의 주거 한계점이다. 여기 이제 주거지의 한계지대 곡선인데, 요거 주거지만 따로 떼내볼게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요게 이제 주거지에 대한 한계지대 곡선인데, 이 사람들은요, 이거 이상 나가려고 안 나가려고요? 이거 이상 나갔다면 교통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교통비가 너무 커서 이익이 아니라 뭐가 생겨요? 손해가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상 나가려고 안 나가려고요? 안 나가려고 하죠. 그 바깥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적당히 나가야 되지. 지나치게 많이 나가면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많이 드니까 그 이상 나가려고 안 나가려고요? 안 나가려고 한다. 요거를요, 주거 한계점 해줍니다. 여기를 뭐라 한다고요? 주거 한계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통해서 몇 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입지론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요거 지워되죠?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 위주로 몇 문제, 요거 나와 있는 문제를 풀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정책론 알아보겠습니다. 정책론. 나 정책론 하는데, 잠깐만, 자, 30초만 좀 주무세요. 잠깐 요거 좀 바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서. 자, 좀 더 정책론 공부할 겁니다. 정책론. 정책론을 구성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어디냐면 90페이지, 바로 전 페이지에 90페이지 바로 전 페이지 부동산 문제라는 게 있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어떤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뭐 투기가 극성이거나 난개발이 심하다. 아니면은요, 어떤 사람 집도절도 없다. 이런 걸 다 부동산 문제 이렇게 하는데 요걸 그냥 방치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겁니다. 이거를요, 부동산 정책. 결국은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공적인 노력, 이거를요, 부동산 정책 해주는데 여기서 한 5문제가 나옵니다.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5문제가 여기서 거의 다 대부분 나옵니다. 여기는 그동안 지문에 딱 3번 정도 끼어든 게 답니다. 지문에 한 문제 나오기도 그렇고 지문에 딱 끼어드는 거죠. 여기 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간단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부동산 정책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간단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문제.
자,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자, 부동산 문제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 좀 알아볼게요. 먼저, 자, 어떤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점 악화되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주택 공급을 아파트 같은 거 안 짓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은 점점 부족해지고 또 시간이 점점 지나면 점점 낡고 노화되죠. 이런 문제가 점점점 나빠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악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악화된 거를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은 너무 힘들다. 비가역성이라는 것은 역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 되돌리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죠. 이거를요, 비가역성 해줍니다. 예컨대 지가가 한번 폭등하게 되면 원래 가격으로 내리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지가 한번 폭등하게 되면 좀 내려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계속 존속하는 거니까 언젠가는 올라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팔려고 하지 뭐하러 팔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한번 올라간 지가는 떨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표의 토양을 파괴할 경우에는 과거에 같은 건강 상태로 돌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갯벌 같은 거 파괴하게 되면 원래의 생태계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비가역성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더 악화되기 전에 어떤 형태로 해결했다고 치자. 해결했으면 그 부동산 문제는 끝난 거냐? 아니란 얘기죠. 그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지속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예컨대 1가구 1주택 문제를 그 아파트 같은 거 많이 지어서 해결했다고 치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인구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바람에 또 양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건물 자체가 낡고 노화돼야 한대요. 되니까 또 질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류가 존속하는 하는 한요, 부동산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 하는 거를요, 지속성이 있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는요,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특정 측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우리 부동산 정책 내놓을 때는 반드시 그 앞에다가 부동산 종합정책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금융, 재정, 뭐 주택 건축 이런 거를 아우르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총동원해서 내놓으려고 하죠. 예, 가볍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내용은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그래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 자, 토지 문제는 첫 번째 물리적 토지 문제다. 우리 교재는요 9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토지는 맥주가 부족하면 새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토지가 부족하다고 새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토지는 항상 도시 인근의 토지 같은 경우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요 물리적 토지 문제 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인근 땅 같은 경우는 인구가 도시로 몰려 안 몰려요? 자꾸 몰리고 산업이 발달할수록 토지 수요는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거를 경제적 토지 문제입니다. 토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를 뭐라 한다고요? 경제적 토지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막 공안지 같은 게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꾸 이용도 안 하면서 막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가가 올라가면 팔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요? 공안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요, 아버지를 잘 만난 사람인데 아버지가 이제 갑부입니다. 갑부. 옛다 3억을 용돈 써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용돈.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개발이 예상제 지역에 땅을 구입했더니 지가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개발이 예상제 지역에 땅을 구입했더니 6개월 만에 6억이 됐대나 어쨌거나.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대한민국에서 돈 좀 있는 자재들, 그 다음에 집안의 자재들, 힘겨내는 집안의 자재들 있죠. 이 몰려댕깁니다. 몰려댕기면서 낮에는 이제 뭐 평상시에는 술 먹으러 다니고 주말에는 해외로 골프 치러 다니면 쟤네들은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 이거 알아 몰라요?
압니다. 왜냐면 지들 아버지가 뭐 재벌이고, 지들 아버지가 뭐 정치인이고 하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6억에 구입했더니 뭐 1년 만에 12억이 됐거나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요, 점점점 더 큰 땅을 갖게 됩니다. 점점. 자,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은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갖고, 자, 이 공장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공장에 나가서 일해서 200만 원 벌고 있는데, 25년 전에 200만 원 버는 자가 있는데, 25년 전에 지금도 이것저것 빼고 200만 원 버는 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이것도 못 미치는 훨씬 적은 돈을 받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25년 동안 물가가 5배만 올랐다고 치자. 몇 배라고요? 5배. 그러면 원래는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옛날하고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똑같이 200만 원 받는다는 얘기는 옛날에 비해서 5분의 1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쩌라고요? 5분의 1. 200만 원 벌써 쓸 돈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통신요금 내고 뭐 사면 남는 게 있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분배 구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은 계속 더 큰 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요, 자, 공안지 이런 게 계속 생기고, 또한 건설업자는 도심 쪽에 땅가격이 자꾸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니까 도심 쪽에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저 외곽 쪽에 산 밑에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막 지어야 되니까 자꾸 비효율적인 토지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요, 점점점 더 큰 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위 계층 1%가 사유지의 60%를 갖고 있다. 이거는 한 15년 전에 조사한 수치인데 지금은 뭐 더 커졌을 겁니다. 엄청나게. 알겠죠? 이렇게 분배 구조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요, 분배의 부적정. 이렇게 토지, 이건 다 지가 고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런 것들이 토지 문제가 될 수 있고, 자, 이번에 주택 문제 볼게요. 주택 문제는 양적 주택 문제라는 것은요, 가구 수에 비해서 주택 수가 많아야 되는데, 적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를요, 양적 주택 문제 해주는데, 이렇게만 따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자, 필요 공가라는 것도 더해줘야 됩니다. 필요 공가라는 것은 주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어있는 집이 있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내가 요번에 이 창원으로 전근 가려고 하는데 빈집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막 주택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주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요, 특정 시점에 어느 정도 비어있는 집,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요거를요, 필요 공가.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 합쳐서 요거보다는 주택수가 많아야 되는데 부족한 거를요, 양적 주택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미 2011년도부터 주택 보급률 자체가 105%가 넘어갔습니다. 자, 물론 수도권 같은 건 약간 부족했는데, 그다음 지금은 다 넘어갔습니다. 이게 105%가 무슨 얘기냐면, 가구 수가 100가구라면 주택은 몇 채라는 얘기예요? 105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쪽 주택 문제는 해결했다 하는데 천만에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전월세 사는 사람이 4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공산주의처럼 아니면 한 가구도 한 채 이상 못 갖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자가주택 보급률을 높이는 거, 어디 갔어요? 자가주택 보급률, 자기 집을 갖게 하는 거 있죠? 요게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은 있는데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오는 불만, 이런 것들을요, 질적 주택 문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30평 살다가, 아유, 너무 열악해. 나는 50평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자기 돈 갖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소위 말하는 달동네에 있는 불량주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위생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극빈의 상징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요, 불량주택의 문제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문제를 간단히 살펴봤고, 자, 지금부터 요거 볼게요. 집가고의 폐단이라고 해서 집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꾸 투기 목적으로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떠한 폐단이 생기나 볼게요.
자, 이렇게 지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소득이 불평등하게 배분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 더 큰 땅을 갖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점점점 가난도 막 대물려 줍니다. 아, 상당히 불공평한 소득 분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대가는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불로소득 같은 거는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상당히 불공평하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 같은 거 지으려면 땅이 안 필요해요? 필요한데 땅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신규 투자도 힘들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설사 비싸게 땅을 구입해서 공장 운영한다고 치자. 그러면 자기네들도 손해 안 나려면 고스란히 원가에 반영해서 내다 파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가 발생될 여지가 매우 농후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 사가는 걸 수출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물건이 계속 올라가니까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니까 수출에 있어서도 국제 수지가 악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도로를 내겠다, 공원을 내겠다, 공원을 만들겠다 하면 땅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니까 공공용지 확보하는 게 쉬워요, 어려요?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는 아파트 지어서 이제 팔으려고 하는데 땅을 너무 비싸게 구입하다 보니까 고스란히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자가주택 보급률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뼈 빠지게 일요일 날 나가서 일해봐야 맨날 가난도 되물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으니까 그냥 월급 탄 거, 그나마 로또 복권을 구입해서 혹시 뭐 이렇게 당첨될지 모르니까 이런 거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저도 옛날 초창기 때는 몇 번 사봤는데 5만 원짜리 한번 딱 당첨된 게 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절대 안 삽니다. 안 사요. 다 주최측을 저기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근로의욕이 상실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가 현상이다. 빈집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는데 용어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용어. 자, 이 빈집이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마찰적 공가 현상은요, 필요 공가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주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빈집이 필요해야 안 해요? 하죠. 이런 것들을요, 마찰적 공가 현상이다 해주고, 의도적 공가 현상은 별장 같은 거, 이거 의도로 비워놓은 거 아닙니까? 여름에만 잠깐 쓰려고. 이런 것들을요, 의도적 공가 현상이다. 주택의 방기 현상, 요거는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주택의 뭐예요? 방기 현상이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오면서 시골에 있는 집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리고, 부수려면 또 돈도 들어가야 하니까 그냥 방치해놓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집을요, 주택의 방기 현상이다. 그 다음에 우리 주택 센서스, 주택 조사할 때는요, 아파트가 3분의 2 이상이 건축됐을 경우는 전부 다 주택수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비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통계적 공가현상 해줍니다. 지금부터 요거는 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문에 이제 요게 이제 잘 끼어듭니다. 끼어드니까. 자, 소득 분배의 측정 수단이다. 해갖고, 어떤 나라는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사이에 차이가 무지하게 크다는 얘기죠. 이거를요, 소득 분배가 불공평하다, 불균등하다, 아니면 불공평하다 해줍니다. 어떤 나라는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과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소득 분배가 균등하다, 아니면요, 소득 분배가 많이 개선돼 있다,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자,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결론은요, 10분의 분배율만 클수록 균등한 거고, 나머지는요, 자, 이 작을수록 균등해지는 겁니다. 10분의 분배율만 클수록 균등하고, 나머지는요, 작을수록 균등하다. 자, 문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소득계층을요, 이렇게 10개 계층으로 쪼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위계층, 하위계층,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걸 또다시 쪼갠다면 이렇게 5개 정도로 쪼개볼게요. 상위 10% 소득계층, 이것도 쪼개서 하위 10% 소득계층,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소득계층을 10개 계층으로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 쪼개보는 겁니다. 소득 수준 쪼개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요, 우리나라에 뭐냐면 한 달간에
국민 전체의 소득을 얘기합니다. 국민소득. 이렇게 한 달 동안의 국민소득인데, 먼저 10분위 분배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위계층 20%가 가져가는 소득의 점유율. 여기 그러면 아까 상위 1%가 대한민국의 땅에 60%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무지막지하게 큰 겁니다. 땅에서 임대료도 들어오고, 거기다 건물 같은 거 지으면 임대료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고, 또한 시세 차익도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위 계층 20% 가져가는 소득은 거의 이만합니다.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여기 대비 하위 계층 20% 가져가는 소득의 점유율은 거의 점밖에 안 찍힙니다. 점. 이러면 측정이 돼야 하는데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위 계층 40%가 가져가는 소득의 점유율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 요걸 뭐라 한다고요? 10분위 분배율 해주는데, 어떤 나라가 이제 분배가 좀 개선되려면 하위 계층의 소득은 좀 커지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위 계층의 소득은요, 줄어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비율 자체가 커질수록 소득 분배는 균등해진다 입니다. 커질수록 뭐는요, 소득은 개선돼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렌스라는 사람은요, 자기 이름을 따서 로렌스 곡선이라는 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로렌스 곡선을 그려봤는데, 이쪽에다가는요, 인구를 일렬로 쫙 세워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렬로 쭉 세워놓은 겁니다. 소득 계층, 소득 있는 자들을 일로 세워놨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여기 10%의 인구, 20%의 인구, 50%의 인구, 여기까지는요, 100%의 인구, 이렇게 해서 일렬로 세워놓고, 여기다가는요, 이렇게, 여기다가는 위로 올라가면서 10%의 소득, 20%의 소득, 50%, 100% 소득, 이렇게 쭉 쌓아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쌓아놨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모든 소득 계층은요, 한 달간의 소득이 전부 다 250만원 똑같다고 치자. 한 달간 소득이 누구라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얼마라고요? 250만원씩 똑같다. 그러면 20%가 가져가는 소득은 딱 20%를 가져가겠죠? 맞아? 20, 소득이 다 똑같으니까 20%의 인구가 가져가는 소득은 딱 몇 프로 가져가요? 20%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50%의 소득자가 가져가는 소득은 딱 몇 프로 가져가요? 50%를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겠나요? 그러면 요점과 요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대각선 형태가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완전 평등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선이라고요? 완전 평등선 해주는데, 뭐 이런 나라는 뭐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이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 이런 애들은 얘는 뭐 하도 잘 쳐먹어갖고 턱도 막 세 쪼가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인민들을 굶어 죽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아마존에 어떤 시족이 딱 하나 있는데, 이 남편들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사냥을 가요, 안 가요? 가서 이제 노루 한 마리 안타깝죠. 노루를 잡아와서 안 잡았어요? 잡아와갖고 이제 삥 둘러 앉아갖고, 이 그 시족장이 그 저울은 어디서 구해왔습니다. 쌍팔로 해서 가져와서 똑같이 쪼개는 겁니다. 똑같이. 자, 그 식구수대로 딱 쪼개서 나눠주는 거 있죠?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완전 평등한 사회다, 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부터 잘 사는 사람까지 일렬로 세워놨다고 치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숙자입니다. 숙자. 무슨 숙자예요? 무슨 숙자? 노숙자 아닙니까? 노시 숙자. 물론 가끔 가다니 노숙자도 잘 사는 사람이 있던데, 그래서 노숙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재용인데, 무슨 재용이에요? 이재용입니다. 삼성전자 회장님으로 이제 등극하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고로 부자입니다. 최고 부자. 자, 이렇게 일렬로 쫙 세워놨다고 치자. 그러면 하위 계층 20%가 가져간 소득은 20%에 훨씬 못 미치겠죠? 하위 계층 20% 가져간 전밖에 안 칠 거 아닙니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밖에 안 될 겁니다. 요 정도. 이렇게. 맞죠? 하위 계층 50%가 가져간 소득도 50%에 훨씬 못 미치겠죠? 요 정도밖에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한 게 일반적인 형태의 로렌스 곡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시 해볼게요.
소득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고 이재용이 혼자 다 갖고 간다 치자. 다 갖고 간다. 그러면 99.99%의 소득계층의 소득을 합치니까 0원이죠. 우리나라 이재용 빼놓고는 소득이 한 푼도 없다고 치자. 그러면 99.999%의 소득을 합치니까 0이죠. 그리고 이재용 이자 다 갖고 가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걸 뭐라고요? 완전 불평등선에 줍니다. 완전. 자, 이런 사회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까 그 아마존 계곡의 시족 바로 옆에 있는 시족은요, 공동으로 자, 이 사냥을 안 나가요? 나가서 이제 악어를 한번 쫙 잡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불에다 딱 굽습니다. 쭉 둘러앉아서. 그래서 구운 다음에 시족장 혼자 다 처먹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나도 안 주고. 이런 걸요, 완전 불평등한 사회다. 이거 되겠나요? 혼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처먹는다. 이렇게. 이런 걸요, 완전 불평등한 사회다. 자, 이런 사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렌스 곡선은요, 자꾸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자꾸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갈수록 분배 구조는 개선됐다 이겁니다. 어디로 갔어요? 대각선 쪽으로 갈수록 분배는 개선됐다. 근데 요거는요, 한 나라의 어떤 소득 구조를 알 수 있는,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나라별로 비교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나라별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볼게요. 어떤 나라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나라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나라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나라가 분배 구조가 더 균등한지 알 수 있어 없어요? 따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요 면적을 알파 면적이다. 나머지 면적을요, 베타, 이렇게 한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이 면적이죠? 이 면적 중에 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를요, 진이 개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요, 진이 개수다. 그래서 이것분의 요 면적이 차지한 비율인데, 만약에 어떤 나라가 완전 평등한 사회다. 그럴 경우는 얘가 이쪽으로 가야 한가요? 가서 이게 대각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분일 때는, 대각선일 때는, 선분일 때는 면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면적이 0이 됩니다. 0. 그럼 0을 뭐로 놔도 0이 돼요. 그래서 0일 때를요, 완전 평등한 사회다. 0일 때를 뭐라고요? 완전 평등한 사회.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소득은, 소득계층은 소득이 하나도 없고, 이재용 혼자 다 갖고 간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요, 안 가? 가서, 여기 붙어 있겠죠? 에이, 여기 이제 고무줄이라면 여기다 못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여기다 걸어 놓을 수 있죠? 그럼 알파 면적이 이만해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알파 면적과 알파 플러스 베타 면적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얘와 얘 같으니까 1이 되는 겁니다. 1일 때를요, 완전 불평등한 사회다입니다. 완전. 자,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없으니까 자꾸, 자, 0으로 갈수록, 작아질수록 분배 구조는 개선됐다 이겁니다. 작아질수록 어떻다고요? 분배는 개선됐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거비 부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들이 있는데, 요 중 한 단위 알아볼게요. 주거비 부담. 자, 먼저 슈바베라는 사람은 독일의 이 경제학자인데, 엥겔 지수라는 거를 컨닝해 갖고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이 생계비 총액 중에 주거비가 차지한 비율. 우리 엥겔 지수는요, 음식물비가 차지한 비율인데, 요거는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한 겁니다. 생계비는요, 저축하지 않고 쓰는 돈을 다 생계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은 한 달에 얼마 버는 사람이냐면, 150만 원 버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공장 나가서 150만 원 버는 사람이고, 을이라는 사람은 그 땅을 잔뜩 갖고 있으면서 임대소득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입니다. 임대소득으로 1,000만 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150만 원 벌어서 식구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옷 사 입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월세 같은 거 내면 더 이상 쓸 돈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맞지 않나요? 근데 을 같은 경우는 명품도 좀 사입해야 되고 가끔 외식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은 있으니까 주택 관리인 월급도 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그 주거비도 들어가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은 가끔가다 문화활동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오페라 같은 데 가서 우아하게 졸다 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죠? 뭐 아는 게 있어야 뭐 이해도 안 되잖아요. 오페라 같은 거니까 졸릴 수밖에 없네 이렇게. 그다음에 가끔가다 이제 이 체육 활동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골프장도 좀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간혹가다 이제 여행도 좀 다녀야 되겠네요. 하와이 같은데 몇 박씩 가되죠. 그잖아요. 그리고 자, 이 가끔가다 이제 대학교도 가서 그 사람도 사귀면서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게 있습니다. 돈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와서 이제 놀다 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수업 한 2-5시간 하고 자 이런 데도 좀 다니면서 사람도 사귀어야 돼 안 사귀어야 돼요? 사귀어야 되죠. 그래서 학교도 좀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갑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전부 다 생계비라고 치자 저축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갑은 생계비 총액 중에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작아요? 무지하게 큽니다. 알겠죠? 쓰는 돈 이게 다니까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생계비 총액 중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겠죠? 왜냐면 다른 용도로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행도 다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소득층일수록 이 생계비 중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슈바비의 지수가 높다 이렇게 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뭐가 높다고요? 슈바비의 지수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월세 높이면 이걸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택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PIR 지수라고 있는데 P는요 이거 프라이스 주택 가격을 얘기합니다. 인컴은요 소득을 얘기합니다. 레이쇼 해주면요 비율이다. 그래서 연간 소득분의 주택 가격이 차지한 비율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전체 소득자들의 평균 소득분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한 평균 가격이 차지한 비율이죠. 이걸 얘기하는데 자, 대한민국에 있는 주택 가격들이 자꾸 올라간답니다. 자꾸 높아지면 이 PIR도 높아져 낮아져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자꾸 주택에 대해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겠죠. 반대로 가격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소득이 점점 줄어든답니다. 그래도 이거 올라가 안 올라가요? 나누는 금액이 줄어들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PIR 지수가 높다는 얘기는 자꾸 주택 가격은 올라가고 사람들의 소득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럴수록 주거비 부담은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PIR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 그 다음에 RIR 비율이가 있는데 여기서 R은요 렌트 임대료를 얘기합니다. 임대료 이거 인컴은요 소득이 차지한 비율, 소득 대비,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 얘기하는데,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계속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얘도 커져요, 작아져요? 올라가죠? 그러면 주거비 부담이 쉬워요, 어려워지는 거죠? 주거비 부담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연간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소득이 점점 줄어들어도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RIR 지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임대료는 자꾸 올라가고 사람들 소득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점점점 주거비 부담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꾸 낮아질수록 좋은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몇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몇 문제. 자, 94페이지 볼게요. 94페이지. 자, 집가고는요, 택지 가격을 상승시켜 택지 취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2번 볼게요. 집가고는요, 직지분리 현상을 심화시켜 통근거리가 길어진다. 그러니까, 자, 도심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집이 비싸지니까 자꾸 나가 살려고 하죠. 이걸 직주분리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통근거리가 길어져요? 짧아져요? 길어진다. 그 다음에 집가고는요,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하고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이 땅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사람들은요 땅은 조금 구입하고 층수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요 집약적 이용이다. 그리고 자꾸 나가 살려고 하니까 이걸 외연적 확산을 조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땅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니까 땅을 너무 비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건물은요, 아파트 지을 때 건물은 싸구려 자재 갖다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성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가구는요, 한정된 사업비 중에 택지비 비중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건축비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PIR과 RIR 비율은요,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렇게 물어본 게 답니다. 이런 것들은요, 가구들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그 다음에 자 6번 볼게요. PIR은 자꾸 높으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겁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커진다고요?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주택시장에서 지표로서 PIR는 개인의 주택 지불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값이 높을수록 클수록 주택 구매가 더 어렵다는 의미죠. 그래.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이런 것만 잘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주로 이제 나오는 내용인 부동산 정책 알아볼 겁니다. 잠깐 쉴게요. 네.